오늘 선거의 이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적에는 선거의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시고 또 선거에 직접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거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78년도쯤에 선거서부터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는 제가 생각하기 때는 전쟁과 운동경기의 중간쯤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거에 지고 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다 패하면은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권력을 놓고 옛날에 전쟁하듯이 싸움을 하는데 설사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 경기도 지고 이기는 것인데 운동 경기는 지고 이기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데 또 선거는 적어도 4년이면 4년 동안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어서 다른 그러한 승패의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거다. 정치인은 자기의 가치와 비전을 현실 속에 실현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인들,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 가치와 비전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목표,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제시하는 가치나 비전이 국민들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자신의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비전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강제력, 권력, 그러니까 입법권이나 행정권이나 예산 집행권이나 이런 것들을 쟁탈하는, 서로 쟁취하는 그런 전쟁터가 바로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선거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선거가 우리 삶 속에서 또 국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5년도 해방되고 나서부터 선거가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제가 제 편의적으로 78년도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도 국회의원 선거는 유신 헌법 시하에서 치러지는 그러한 국회의원 선거이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집권을 했으니까 한 17년 집권을 한 그러한 때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이때의 독특한 것은 유신정의회라고 해서 이게 유신헌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바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무조건 비례로 해서 유신정의회라서 어쨌든 이 박정희 정권이 3분의 1을 국회를 먹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도 이 박정희 정권의 독재성, 반민주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렇게 3분의 1을 유신정의회에서 벌써 먹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68석, 신민당이 61석, 통일당이 3석, 무소속 22석인데 이때는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그러한 선거였었습니다. 이때의 이 장점은 결국 박정희 정권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박정희 정권을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장점인데, 그러나 유신헌법 하에서는 박정희 정권을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박정희 정권을 끝내자는 얘기는 유신헌법을 폐지해야 된다.
유신헌법을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것이 주장이 되죠. 근데 이 선거가 유의미한 것은 득표율을 보면은 공화당이 31.7%고 신민당이 득표율이 32.8%로 한 1% 정도를 신민당이 득표를 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미 민심은 제도적으로는 정권을 바꾸기가 불가능하지만은 박정희 정권을 끝장내기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는 유신헌법을 이제는 철폐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국민들 입장에서 공화당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이 신민당은 자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둘 다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가 서로 같은 보수끼리 싸우는 이러한 정국인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신민당에 대한 지지를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79년도에 대규모 이 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이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이 선거의 결과가 박정희 정권의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만큼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심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민심이 힘으로 작동을 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1980년도에 전두환 군사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고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엄혹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82년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러한 아주 이 엄혹한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85년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85년 이 선거는 이 민주화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주축이 되어서 이 신한민주당을 선거 한 25일 전에 이 신한민주당을 창당을 하는데 과거의 어용 야당인 민한당보다도 2배 가까이 의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한당은 그 전에 81석이었는데 35으로 떨어지고 이게 어용 야당이고 가짜 야당인 거죠. 그리고 진짜 이 민주화를 바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바라는 신민당이 67석을 갖는 이러한 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결국은 이 선거는 오히려 민정당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신민당과 민한당 사이에서 과연 누가 올바른 자유주의 세력인가,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추구하려고 하는 세력인가 하는 싸움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신민당의 힘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선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선거의 결과로 해서 결국 86년, 87년 계속해서 직선제 개헌운동이 일어나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그러나 이 국회의원 선거가 그냥 민심만 있어 가지고는 이루어지질 않고 이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어떤 올바른 가치를 내세우는 깃발을 들어줘야 그 깃발을 보고 국민들이 표를 찍어서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때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중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87년도에 이루어지고 8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이 자유민주 세력이 분열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한테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비판 속에서 결국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혁민당을 창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끌고 이 선거를 치르는데, 이 선거에 보여주는 것은 우선은 노태우가 대통령 된 지 몇 달 안 돼서 치른 선거인데도 과반수를 국민들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평민당을 일당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민주당과 공화당 이 야당을 합치면은 과반수 이상이 돼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선거의 의미는 국민들이 우리가 정권 교체는 실패를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협치를 이루어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여당을 제압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랐는데, 정치인들은 거꾸로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민정당이 합해서 3당 야합을 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든. 그래서 다음번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민자당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평민당이 남아서 민주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92년도에 선거를 치르게 되죠. 근데 이 선거에서 보면은 이게 한 200석이 넘는 건데, 결국은 과반이 안 되는 149석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약진을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이 92년도 총선은 이 해 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 보수에 대한 지지, 민자당의 지지가 다수인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3당 야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소극적으로 추인하는 이러한 양태로 나타나고, 다만 이 수평적 정권 교체, 이제는 정권 교체의 유일한 희망이 평민당이 바뀐 민주당이 되는데, 당신들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보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92년도 대선에서도 수평적 정권 교체는 실패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96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9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가 정계를 은퇴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계에 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창당을 합니다. 새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해서 96년도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 창당을 하면서 국민회의가 79석, 그 다음에 꼬마민주당이 15석, 그 다음에 자민련이 50석, 신한국당이 139석을 해서 결국은 이 당신들이 연합하면은 정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96년도 4.11 총선은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 복귀에 대한 소극적인 추인, 그리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로 대표지고, 결국은 이 결과가 97년도 대선에서 자민련과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 10년 동안은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이
이 주요한 과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성공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둘 다 보수의 가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이 소위 민자당, 신한국당, 오늘날의 미래통합당이나 여기가 보수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거를 수구보수라고까지 하는데, 이 민주당도 보수라고 그러죠. 이거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금의 현재 민주당은 보수 우파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정체성들을 이야기하고, 아직은 여기에서 이 보수 우파의 가치 중에서도, 보수파의 가치 중에서도 민족 공동체의 가치가 전면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에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이 연방제 통일안을 얘기를 하고 예비군 폐지를 얘기했지만은 그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는 이때까지도 97년도까지도 전면화되지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민족 공동체의 가치가 선거에 주요한 쟁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4월 8일 날, 2000년 4.13 선거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4월 10일 날 그걸 발표를 하고 4월 13일 날 이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 총선은 이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한나라당 130상, 민주당 115, 이게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민족의 가치가 이 선거나 정치권에서 경합을 벌이지만은 이 민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파가 이 약간 반민족적이고 예세 의존적인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지고, 결국은 그것은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이, 다수의 의식이 여기까지 못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2004년도에 사실은 이 민족 공동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교류, 이런 것들이 전면화되는 선거 이슈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열린우리당이 그러한 가치를 선거에 내세우기보다는 이때는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이 주 과제로 내세우니까, 근데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고, 또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적어도 정치적 과제로서, 이 시기의 정치적 과제로서 정확한 아젠다 설정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당을 150석을 주고 적극적인 지지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교류, 민족 공동체 부분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것은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그 시대에 맞는, 그 시기에 필요한 가치나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의 인식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선거 이후에 2007년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정권이 다시 수구 보수로 이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예세 의존적인 그러한 보수로 넘어가고, 이 당이 2008년도에 153석, 새누리당이 2012년도에 152석 과반수를 얻어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의 후퇴, 결국은
오로지 경제 성장만을 얘기하는 경쟁 제일만을 얘기하는 이러한 것으로 회귀하고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10년이 됐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일종의 반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동의 시기 10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민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정치에서 더 전면적으로 잘 밀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후퇴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한 석 차이로 이기는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자유나 민주주의의 후퇴를 하고 민족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는 이러한 정치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새로운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러한 이 보수 세력이지만은 그러나 진보적인 민주적인 보수 세력으로의 지지를 표명하고 결국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2017년도에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선거에서 놀라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13석,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3석 이렇게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그 다음에 민족공동체를 중시하는 세력에게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민족 공동체 문제, 이 민족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 외세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좌초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 권력의 핵심은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한 가치로 내세우고 어떻게든지 이 민족 공동체의 번영,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표시했고 결국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결국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이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국은 이 중요한 진보의 가치인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정치적인 아젠다로서 전면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독특한 변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는 도입이 됐는데 결국은 유사 비례정당들이 생기면서 이 의도가 전혀 깼죠. 여기에서 이 정의당이 득표율이 정당 지지율이 한 9.7%가 10% 가까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은 진보 세력이 한 10%쯤 나오면은 의석을 한 30석쯤 맞이하고 그 다음에 평등을 주재하는 세력이 한 30석 정도의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제도를 왜곡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평등의 아젠다는 정치권에서 전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이 민족 공동체의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교류, 평화적 공존 이거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 평등의 과제로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우리가 진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야 민주 세력들, 소위 진보 세력들을 평민당이나 이렇게 정당으로 영입하면서 그때 항상 했던 얘기는 앞으로 당신네들이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당신네들만으로 진보적인 정당을 형성할 때가 되면은 그때 영국의 노동당처럼 그때 나가서 진보적인 정당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민주당의 뿌리가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고 또 자유민주 세력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도 어딘가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보적인 정당도 서야 되고 또 보수 정당도 이 수구 보수 애세 의존적인 보수가 줄어들면서 진정한 제대로 된 보수가 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양대 정당이 설 적에 한국 정치가 제 몫을 하고 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제가 이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어떤 그 가치와 비전을 가진 자기 정체성을 가진 정당들을 세워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 정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선거 때에 정당이 정치인들이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가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선거에서 그나마 약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기본소득당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당수가 물론 이 당의 연합을 통해서 자기 당의 이름을 가지고 못했지만은 국회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본소득의 문제가 물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미친 영향도 있지만은 기본소득이 상당한 아젠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라도 발전된 어떤 그 이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결국은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정치 특히 정당에 의해서 제시되고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대립하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정치학교 강의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소통이 한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